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박민성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전기 자전거를 훔친 그놈, 사망보험금을 받자 찾아온 채권자, 아내가 가출했어요. 어머니의 상속재산 지키고 싶어요.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박민성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코너입니다.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하셨을까요? 네. 혹시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고 계시나요? 들이붓는 정도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어떤 조건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법률적으로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이제 건강이라는 단어는 아실 거고 식품이라는 단어도 아실 거고,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음식물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음식물. 그러니까 식품이라고 하면 뭐 밥이나 아니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에서 기능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해져서 규율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보면 네. 사람의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만든 식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성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요소를 직접적으로 좋게 만드는 원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의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경우에 이거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법에는 실질적으로 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어떤 성분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이러한 절차들을 다 거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증을 해줍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그래서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실질적으로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절차에서 원료가 맞는지 제대로 했는지를 규격에 다 맞는지 해서 인증해온 제품을 말하고, 만약에 그런 게 네. 없다면 이건 다 불법입니다. 법에 거치지 않은 그냥 임의적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불법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시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광고를 하는데 그쵸. 이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자칫 뭐 오인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에서도 이런 걸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어쨌든 건강 기능성을 가진 그런 뭐 식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광고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주의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건강 기능 식품의 광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법률이죠. 그 다음에 일반의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법에서 이런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합해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공통적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 실질적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로 과정에서 해석 광고를 하는 경우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징역형을 처분을 하면서 또 벌금형도 동시에 변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벌금형은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하는 그 가액의 네. 4배에서 10배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좀 볼 때 어떤 부분까지 광고를 할 수 있느냐라는 기준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이 건강기능식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의 어떤 구조적인 향상을 위해서, 좋아지는 걸 위해서 어떤 식품의 원료라든지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일반 음식물이 아닌 알약도 어떤 원료를 주입을 해서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먹으면서 부수적으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를 광고를 하는 건 좋은데, 자칫 좀 더 나아가서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변비에 좋다, 당뇨에 좋다, 이렇게 예방이랑 치료에 좋다,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하는 경우는 하면 안 된다. 물론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고, 물론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광고를 전체적으로 면밀히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사실 뭐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아니면 뭔가 내가 느끼기에 뭐 나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서 이제 노출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이 해당 법률과 관련된 실제 판결이 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그 차전자피라는 게 있어요. 한때 유행이었죠. 네, 질경이 씨앗의 껍질에 해당되는 식품인데, 이거는 이제 분말이란 말이죠. 이 분말을 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거나, 이 분말을 가지고 이거를 원료로 해서 이 차전차피를 가지고 원료를 해서 다른 가공품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차전자피 이 자체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이 된다면 이걸 영업신고해야 되거든요. 식품이 네. 아니라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이 된다. 이 차전자피 그 자체로도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이 되고, 이 차전자피를 필요로 하는 원료로서 다른 가공업체, 제조업체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
이 결론이 이렇게 났거든요. 네. 근데 그 경위를 보면 이 건강기능식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료라든지 성분을 기준으로 고시를 했고 건강기능식품을 나중에 인정받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규격을 해놨어요. 네. 그런데 이 차전자피는 그냥 분말이잖아요. 어떤 음. 규격도 없고 제품도 없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원료, 성분 이런 부분을 규정해 놓고 있지만 어떤 뭐 일회 섭취량에 권장하는 규격이라든지 어떤 포장 용기라든지 이런 거는 규정돼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원료라고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유통 질서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소비자의 건강도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해당 관청에서 다 관리하도록 하는 거를 그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이 되고 이거를 내가 판매하지 않고 다른 가공업체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서 광고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도 소비자로서도 잘 이제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겠고요. 판매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제가 네. 자전거 도난 관련해가지고 상담 신청을 했는데요. 네네. 설명드려도 될까요? 내용? 네네,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전기 자전거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전기 자전거를 이제 도난을 당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형사분 통해가지고 한 3주 정도 만에 이제 피해자를 잡았거든요. 네. 근데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막 좀 힘들다고, 예, 그러니까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막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4달에 걸쳐서 이제, 합의금을 주겠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낮춰가지고, 이제 3달 안에 좀 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저 입장에서는 솔직히 3달까지는 조금 그렇잖아요. 저도 그 전기자전거 상태가 이제 배터리도 좀 많이 상해 있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사야 된다 보니까 그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2달 안에 좀 나눠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기간 안에는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때 막 너무 힘들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직이고 애기도 있고 해서. 네, 그런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뭐 계속 저한테 재촉하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돈을 달라는 식으로 합의금을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드릴 테니까 왜 이렇게 재촉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막 말하는 거 보니까 돈을 솔직히 그 합의금을 안 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합의금 같은 경우에 그거를 약속을 했는데 안 주게 되면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랑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자전거 절도를 했을 때 그 합의를 했을 때랑 합의를 안 했을 때랑 그때 이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이 전기 자전거를 도난을 당하셨는데 이제 예, 합의 단계에 있으시고 그런데 예, 예, 상대방의 좀 말을 믿기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맞아요. 네, 이 합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하면 뭐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이런 점들이 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제 예, 옆에 박민성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변호사님과 예,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좀 들었어요. 예, 들었는데 예. 몇 가지 여쭤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 가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는 받으셨죠? 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사요? 네, 신고하신 거 아니에요? 아, 예, 네, 맞아요. 신고하셨죠? 아, 그,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는 안 하고요. 네, 그 직접 현장에서 이제 그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음, 그 접수 고소장을 이제 그 현장에서 쓴 다음에 음, 그 사건을 이제 형사과로 옮긴 거예요. 그죠. 경찰에서. 그러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예. 조사는 받으셨어요? 한번 가셔서? 어떤 아니요, 아니요. 경우로? 아, 아직 안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피의자를 잡고 나서 음,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음. 번호를 직접 이제 줘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경찰분이 주셨어요. 그 형사분이. 그러고 이제 두 분이서 합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은 갔어요. 그때 한 번? 범인을 찾았다. 아, 찾았다고 해가지고. 해서 예, 예. 그러면은 경찰서에 가서 예. 내가 이걸 잃어버리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뭐 예, 예. 쓰거나 써서 제출하거나 이런 건 없네요. 그러니까 그 써서 진술한 거는 그 현장에서 그 경찰분한테 직접 써서 드렸었죠. 써서 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음, 아니, 그러니까 그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접수를 뭐 하시더라고요. 네. 사건 경위랑 그다음에 발생 시간, 그다음에 음, 도난 장소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써서 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음, 도난 당했을 때 당시에 제가 발견하고 바로 112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네. 예, 예. 그러면 얼마 뒤에 범인이 확인이 됐어요? 약 3주 정도 걸렸습니다. 아, 3주 정도요? 예, 예. 성인이든가요? 예, 성인이에요. 음, 나이 또래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 30대 중반 정도 돼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이요? 목소리는. 예. 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자전거가 한 100만 원 정도 상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예. 처벌이 된다라고 네. 하면 통상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마 네.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기소를 할 거예요. 혹시 벌금형. 그분이 네. 만약에 이제 뭐 전과가 좀 있는 경우에는 그 형량이랑 뭐 이런 게 좀 달라지나요? 그렇죠, 벌금이? 달라지죠. 아,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예. 절도 전과들이 많거나 예. 그러면 또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에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 봐야 돼. 근데 제가 벌금형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처음일 경우. 네. 아, 처음일 경우에 통상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거든요. 기소는 두 아, 가지예요. 벌금형으로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예.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형사 예. 재판으로 구공판이라고 하거든요. 형사 재판으로 넘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뭐 절도 예. 전과가 좀 계속 있었다라고 하면 네. 벌금형으로 하지 않고 넘길 거예요. 이게 아, 절도도 네. 한 번 해서 벌금 받고 두 번 해서 또 금액이 크지 않으면 한 번 예. 했을 때 벌금형이고 또 뭐 한 1년 있다가 또 크지 않은 금액으로 절도를 했어요. 그럼 벌금형이 좀 더 높아져. 그리고 또 한 1년 아, 뒤에 또 했어. 아, 근데 예. 약해. 근데 벌금형이 크게 높아져. 근데 또 했어. 그럴 경우에는 예.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뭐 반성의 정이 전혀 없어. 벌금형으로 효과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재판에 넘겨요. 아, 그러면은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검사가 나중에 재판 끝났을 때 벌금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징역 6월에 처해 주십시오라. 징역 8월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 징역형을 구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네. 상황에서 만약에 예. 합의를 하셨다라고 하면 예. 참작이 돼요. 참작이 돼서 어떤 게 된다고요? 아, 참, 참작이 된다고요? 이 예, 예. 사람한테 벌금형을 뭐 수사기관에서 하더라도 뭐 벌금형의 액수가 참작이 된다든지 합의를 하셨으니까 그 아, 합의한다는 게 사실상 피해 회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합의를 하실 때 사실상 실제로 좀 피해 회복을 다 받고 합의를 해 주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해드려요. 음,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합의서 써주면
네. 나중에 돈을 받는 데 있어서 임의적으로 또 주지 않으면 또 소송해야 네. 되거든요. 아, 맞아요. 어. 그 부분도 조금 음. 그렇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그게 뭐냐면 전기 자전거가 이제 100만 원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좀 피해 본 금액들이 좀 있어요. 뭐 유류비라든지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기 자전거 배터리 부분이랑 뭐 그 외관 상태랑 뭐 이런 거 고려를 했을 때 그 금액이 맞는지도 솔직히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그 맞춰준 거거든요. 그 피의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합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합의 금액은 전체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예. 이 부분에서 자전거 자체 훼손이라든지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정도 줘라 뭐 200, 300 줘라라고 해서 주게 되면 그게 이제 합의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절도죄로 처벌되는 데 있어서 예. 그 이거를 훔친 사람이 반드시 합의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아, 절도죄를 범한 그 사람이 내가 이걸 처벌받을 때 좀 네. 경하게 약하게 처벌받기 위해서 내가 합의를 하는 거지 반드시 합의해야 될 의무는 없어. 아, 네네. 예. 다만 이거는 형사 문제잖아요. 네. 민사적으로 네가 상대방이 이거를 내 거를 훔쳐가지고 이런 가치를 훼손했고 이런 손해가 있다라는 민사 책임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300만 원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 300만 원에 내 이 자전거를 훔쳐가서 어디를 훼손시키고 또 이거 훼손시켜서 내가 이걸 정상으로 만드는 데 비용이라든지 배터리가 그만큼 없어져 가지고 그걸 새로 뭐 배터리를 교환하는 데 비용이라든지 내가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서 뭐 어떤 뭐 교통을 사용했다라는 그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를 한꺼번에 정해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내가 이렇게 합의를 하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형사 책임도 물지 않고 민사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아, 만약에 예, 합의가 안 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이걸로 처벌받고 나는 그 사람한테 전제적으로 임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우리 입장에서도 돈을 받고 그냥 해주는 것도 좋죠. 실제로 돈을 다 받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안 주면은 또 소송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게 우리한테도 뭐 앞으로의 그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거고 또 경찰관님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합의해서 좀 원만하게 해라 라고 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뭐 재촉한데 왜 상황이 없다 뭐 없다 계속 변명하고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재촉하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합의를 해 주시더라도 돈을 다 받고 합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합의해주고 나중에 돈을 또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음. 그 2달 안에 그게 그 검찰 송치돼 가지고 그 처분 결과가 2달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받는 그 기간을 제가 2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처분 결과 만약에 2달 이내로 나오게 되면 그게 합의금을 더 빨리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합의를 하려면 그때. 예. 아니 그래서 그 처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예. 경찰 단계잖아요. 예. 아니에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끝났고 검찰로 넘긴다 했었어요. 검찰로 사건을. 넘었어요? 그럼 예.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검찰에서 만약에 지금 합의 부분과 관련해서 예. 전화를 하세요. 상황이 이래서 만약에 2달 뒤에 2달까지 내가 이런 해서 다 준다고 했다. 그럼 합의해 주기로 했다. 혹시 그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해 줄 수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피해자가 그렇게 합의와 관련된 요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다려 주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합의하면 합의서 제가 뭐 신고 취하나 합의서 내겠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근데 아, 만약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로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대로 뭐 해주세요라든지 아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라는 이야기로 조금 상황을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한번 네. 전화해서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아, 네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음. 제가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자전거 이런 훔쳐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근절되었으면 좀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고요. 정말 이게 자전거도 하나의 그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좀 다른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발 이런 마음을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해결이 예, 예.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일반적으로 갑자기 합의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내가 그 액수가 이게 적절한가라는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기에 해줘야 되나 참 궁금한 게 좀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돈을 좀 실제로 돈을 좀 받고 합의서를 고소취하를 하든지 뭐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먼저 그냥 고소 취소 내지 합의서를 제출을 해주면 나중에 돈을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나중에 또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또 뭐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돈을 받고 아니면 담보라도 좀 잡고 이렇게 합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업을 하면서 많은 빚을 져서 저와 성인이 된 아이들은 상속 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생명보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 생명보험의 보험 수익자를 정해두지 않았고 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저와 아이들은 보험회사로부터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당신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갔다.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받아갔으니 남편의 빚도 갚으라는 겁니다. 저희는 상속 포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험금을 받으면 남편의 빚도 갚아야 하는 건가요? 일단 남편분께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상속 포기 신고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보험금은 수령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속 포기 후에 남편의 보험금을 이렇게 수령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 포기와 함께 다 포기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데요. 뭐 상속 포기라고 하는 거는 그 피상속인 남편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모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는 상속 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속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채권자들의 몫이겠죠. 그런데 이 생명보험금의 경우에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가 있고 보험 수익자가 있잖아요. 그 수익자에 보통 이제 상속인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가족의 이름을 특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생명보험 계약을 하면서 상속인이나 아니면 어떤 뭐 배우자 이름을 그대로 특정을 하거나 아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면 이거는 받는 분, 거기에 아마도 여기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인으로 간주해서 상속인한테 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받은 사람의 고유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상속 포기를 한다라는 건 좀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보험 수익자의 남편 본인이라고 썼으면 이거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상속 포기됐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성질의 보험금이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은 남편분께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따로 정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생활비가 급해서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제 받아서 사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라고 이제 상대방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법적으로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채권자의 말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 수익자로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상속인 순위로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으면 이거는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채권자는 그 보험금에 대해서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분도 생명보험을 내가 권리가 있어서 수령한 거기 때문에 수령한 것 자체로 남편의 채권자한테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남편이 만약에 본인을 또 수익자로 지정을 해두었다라고 한다면 상속 재산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이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현명한 건가요? 지금 아마도 그 채권자들이 자꾸 와서 뭐가 돈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달라고 사실적인 행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받으면 안 되는데 그 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야간에 또 채권 추심을 하면 안 되고, 또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이 내 갚아야 될 돈이 있다라는 식으로 광고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당하게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또 채권자가 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실제로 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한테 보험 수익자를 지정해서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 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분한테 변호사님이나 이런 부분에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아마도 실제로 돈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내려고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부당하게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위법 행위가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잘 증거로 남기고 확인하셔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그러면 그럼 소송을 하셔라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상담자분은 채권자와 이렇게 좀 대면하는 게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껄끄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고 할 말을 하고 하는 게 좀 적절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찾아오면 직접 얘기를 하시면서 뭐 그거에 대해 표시를 하시면 되고 채권자가 내용 증명을 보내면 그 내용 증명으로 답을 하시면 되는데 채권자가 직접 와가지고 얘기를 자꾸 해서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내용 증명을 보낼 때 그러면 채권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보시면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떤 서류를 통해서 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셔서 뭐 주소라든지 이름, 주소 이런 걸 좀 확인해 놓으시고 나중에 내용 증명으로 이렇게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9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사업을 했지만 부도가 났고 원양 어선을 타면 그래도 돈벌이가 괜찮다는 말에 6년 전부터 원양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1년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자주 집에 들어오지 못하니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 올 때마다 힘들다, 우울하다, 도망가고 싶다는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도 컸고 아내와 아들과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라도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이면 원양어선 일을 그만둬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가을 귀국을 해서 집에 오니 아내는 가출을 했고 아들은 저희 부모님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내의 친정, 친척, 친구 등의 수소문을 했지만 끝내 아내를 찾지 못해 파출소에 가출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출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던데 아내와 이혼 소송을 따로 하진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내분이 뭐 가출을 해서 가출 신고까지 해둔 상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하시는 말씀이 가출 신고에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 예, 많은 분들이 뭐 가출을 해서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가출을 해서 6개월 이상이 됐으면 자동으로 이혼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법에 이혼 소송을 하셔가지고 판결을 받으셔야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이혼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세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지만 아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출 신고를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라면 협의 이혼을 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우리 이혼할 의사가 있다라는 서류를 작성을 하고 그러면은 법원에서 한 달 뒤에 2번의 그 기일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가가지고 또 양쪽 당사자가 반드시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지금도 이혼 의사가 있냐라고 확인을 해주면 그때 이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경우에는 가출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법원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은 안 되시고 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 소송을 신청을 하셔야 이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판결을 받으면 그 이후에 뭐 딱히 절차는 없는 건가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경우에 뭐 가출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임의적으로 가출을 해서 수소문도 없고 뭐 애도 챙기지 않고
뭐 남편도 챙기지 않고 했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돼서 뭐 주소지를 모르면 법에서 어떤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반드시 이혼 사유가 소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났으면 이 이혼 판결 자체로 이게 확정이 됐으면 법적으로 이혼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청에 가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달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자체로 이혼의 법적인 효력은 생긴다. 다만 행정 처리를 위해서 한 달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의 이혼의 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들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직접 간다. 이거 절대로 안 되고요. 당사자 본인이 가셔야 되고 본인이 가시면 한 달 뒤에 기일을 아마 2개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정해준 기일 둘 중에 하나에 양쪽에 참석을 하셔서 법원의 중재하에 이혼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반드시 관할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되면 그 자체로 법적으로 이혼의 효과가 있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셔야 이혼이 성립이 돼요. 근데 법원에 가서 이혼 확인을 받았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어. 그러면 이혼 안 된 겁니다, 법적으로. 이건 과태료도 아니고 이혼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법원에 가서 그냥 이혼 확인 받으면 우리 이혼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혼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한 달 이내에 구청에 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그때서야 이혼이 성립이 된다.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께서 좀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그대로 이제 자동으로 이혼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법적으로 이혼이 아니고 이제 혼인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응을 빨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복 동생을 저희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으로 신고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건데요. 이대로라면 이복 동생도 저와 함께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부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친자인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금 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상담자분과 이복 동생이 어머니의 이제 출생 자녀로 다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담자분이 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걸까요? 지금 이 자체 상황으로만 본다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복 동생이 같은 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하고도 사실상 친자 관계, 그렇죠. 부모, 어머니와 자식 관계가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이 가족관계 등록부 상으로는 이복 동생도 상속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의 입장에서는 이 잘못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이복 동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똑같고, 음.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혈연 관계는 있지만 어머니에 대한 혈연 관계는 없어요. 사실상 이렇게 친자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입양의 효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가 생전에 그렇죠. 내가 그걸 인정을 하고 만약에 했다면 사실 출생 신고는 허위지만 어머니 쪽으로 하는 건 허위지만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입양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내 친자 혼의 친자라고 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쭉 되고 있는데 이거를 추후에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이 어머니와 이 자식은 실제로의 혈연 관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로 확인을 해서 나중에 상속권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혈연 관계가 아니면 가족 관계가 정정이 될 수가 있겠죠. 정정이 되면 어머니의 실질적으로 자식이 아니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속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이복 동생이 뭔가 원만하게 이제 좀 도와주고 본인의 이제 상속권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이복 동생이 쉽게 도와주지 않아도 어쨌든 재판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건가요?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송,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안의 요건이 사실상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어머니와 해당되는 당사자, 이복 동생 간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네. 친자 관계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협조를 안 한다라고 하면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협조도 안 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입증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 자료가 없으면 당연히 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예전에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협조는 안 했어요. 거부를 했어. 근데 예전에 나 어머니 아들 아니야 라고 인정한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구체적이고 신빙할 수 있는 그 자료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약에 예전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제출했을 경우에 이거를 가지고 친자 관계를 부인한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방법을 통하는 게 통상적인 법원의 입증의 방법인데 그건 상대방이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상대방이 계속 거부를 할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주변의 객관적인 정황 자료라든지 이런 증거로 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 좀 협의를 좀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고 근데 그 협의가 안 돼서 이거 만약에 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그냥 내가 몰래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진행된 거는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이 이복 동생이 실질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친자가 아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좀 모아놔서 그래야 나중에 소송을 가더라도 나중에 판결을 해서 승소를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시켜가지고 상속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속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명백하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좀 자료들을 좀 모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이복 동생과 뭐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뭐 자세하게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친자가 아니라는 것에 인정한다라든지 뭐 이런 증거들을 좀 남겨두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민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